여기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왕고래죠. 평균 몸 길이는 무려 25m에 몸무게는 130톤에 달해서 코끼리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동물들은 감히 비교도 안되고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아르젠티노사우루스 같은 몇몇 용광류들조차 몸 길이는 엇비슷할지 모르나 무게면에서는 한참 모자랍니다. 물론 바다로 시선을 돌려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죠. 몸 길이 18m의 초거대 상어인 메갈로돈이나 몸 길이 최대 21m의 어룡인 샤스타사우루스도 대왕고래의 아성을 무너뜨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 대왕고래는 새끼마저도 갓 태어났을 때 몸 길이가 무려 7m에 몸무게는 거의 3톤에 달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100kg씩 몸무게가 늘어나 생후 7개월이 되면 거의 25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지죠. 그리고 대왕고래 성체는 신체 기관들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들의 심장은 작은 경차에 버금가며 혈관 굵기도 어린아이가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음경 크기도 상상을 초월하죠. 대왕고래 성체의 음경 길이는 평균 2.4m에 그 지름이 무려 30cm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뭐 현존하는 지구상 동물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궁금한 점은 왜 하필 이 대왕고래, 좀 더 넓게 보면 수염고래류들만 이토록 몸집이 커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래를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왼쪽에는 수염고래, 오른쪽에는 이빨고래로 나뉘는데 유독 수염고래류들의 덩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도대체 대왕고래는 어쩌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로 진화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대왕고래의 크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체온 유지 때문에 대왕고래가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바다에서는 육지보다 열 손실이 약 25배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 몸집이 커지는 편이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몸집이 너무 커지면 그만큼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커진 몸은 먹이를 사냥할 때 민첩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은 커봤자 몸무게가 0.5톤, 아무리 많이 나가야 5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단순히 체온 유지 가설만으로는 지금의 대왕고래가 커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커진 걸까요? 대왕고래가 커진 비밀은 바로 여기, 이 고래 수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위턱에 이빨 대신 자리 잡은 수염판은 약 250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해 지금까지 진화해온 기관으로 손톱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왕고래는 물과 함께 수천만 마리의 크릴을 집어삼킨 후 이렇게 혀를 팽창시켜 물은 수염판 밖으로 빼내고 크릴만 걸러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이 섭취 기관이 이들의 덩치가 커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고래 전문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안용락 센터장님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양 생태계하고 육상 생태계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육상 생태계는 주로 나무라든지 큰 식물들이 기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광합성을 통해서 기초 생산을 하고 이걸 먹는 초식 동물들이 크기가 덩치가 크죠. 코끼리나 기린이나 사슴 같은 동물들이 크기가 큰데 이유는 육상 식물들 같은 경우는 줄기라든지 이런 지질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잎이나 이런 것들도 큐티클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상에 있는 초식 동물들은 하루 종일 먹고 많이 먹고 해도 천천히 자라게 되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먹이사슬을 갖고 있고요. 또 육상 포식자도 마찬가지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먹더라도 그 안에는 두꺼운 가죽, 그 다음에 굵은 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톤짜리 동물을 잡더라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반면에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1차 생산을 하는 생물이 플랑크톤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이고 이거는 거의 그냥 먹으면 통째로 다 흡수가 되는, 빨리 흡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 역시 동물 플랑크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동물 플랑크톤도 보면은 굉장히 얇은 껍데기로 되어 있어서 그냥 먹더라도 대부분 소화가 빨리 돼버리죠. 그래서 포식자들이 잡아먹을 때 거의 대부분 흡수를 하고 쉽게 소화가 되고 에너지 전환이 빠르다는 그런 고효율의 생태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씩 잡아먹는 것보다는 걸러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즉 크릴을 걸러주는 수염고래의 수염판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먹잇감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형질이 이어져 오게 됐죠. 그리고 뒤이어 안용락 센터장은 이렇게 고효율의 에너지원을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몸집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수염고래와 달리 돌고래와 같은 이빨고래류들의 몸집이 작은 이유가
먹이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입 크기에 맞는 먹이를 한 마리씩 잡아먹는 생태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제레미 골드보겐 박사는 대왕고래는 한 번 사냥할 때 약 700에서 2000kcal 소모하지만 수염판을 활용한 여가 섭식 덕분에 한 번에 섭취하는 크릴의 양이 엄청나서 소모 에너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최소 8300에서 최대 46만 kcal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빅맥버거 790개를 한 번에 먹는 셈으로 그는 이런 고효율의 여가 섭식이 대왕고래가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 가설은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듯 했는데, 그러던 2017년 시카고 대학교 지구 물리학과의 고생물학자인 그레이엄 슬레이터 교수는 뜻밖의 가설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현존하는 수염고래 13종과 멸종한 수염고래 63종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그래프를 도출해냈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세로축은 시간, 가로축은 수염고래류의 몸 길이로 시간에 따른 이들의 크기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약 3천만 년 전 고래류에서 수염판이 처음 등장하고 이빨이 수염판으로 완전히 대체된 진정한 수염고래가 등장한 2천만 년 전에도 이들 대다수의 몸 길이는 5에서 10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불과 약 3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수염고래들은 커봤자 12m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즉 수염판이 등장한 후에도 수천만 년 동안 수염고래들은 현재 크기에 한참 모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 300만 년 전부터 수염고래들의 크기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레이엄 교수는 그 원인으로 빙하기를 꼽았습니다. 3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로 인해 북반구에서는 빙하가 미국 북부까지 확장됐다 축소됐다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줄고 따뜻했던 기후가 계절마다 차이가 심한 계절적 기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는 식물 플랑크톤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육지까지 확장된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에 있던 다량의 무기 염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죠. 또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얼고 그 안에 있던 무기 염류들은 바다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당시 계절적 기후가 발생시킨 용승작용이 더해져 해저에 있던 다량의 무기 염류들이 다시 바다 표층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를 양분으로 삼는 식물 플랑크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는 다시 이를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또 크릴의 개체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죠. 즉 당시 고위도 지역에는 계절적으로 고래의 먹잇감들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대로 수염고래의 서식지였던 일부 중저위도 지역에서는 용승작용이 덜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약 300만 년 전 파나마 해협이 육지로 연결됐던 곳의 해역은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안용락 센터장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중간에 파나마 운하쯤 되는 그곳에 뚫려 있다가 이게 막히게 되면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좁은 데서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이어주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결국 유속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많이 밀어내고 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용승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그게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흐름이 바뀌게 되고 속도도 바뀌게 되고 용승작용도 다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플랑크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못 갖추게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물 위에 계속 떠 있어야 되거든요. 표층에 떠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살이 세면 셀수록 부력을 쉽게 받는 반면에 물살이 정지돼 버리면은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렇듯 기존 고래 서식지에서는 용승작용이 덜 일어나게 되면서 수염고래의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수염고래에게는 플랑크톤이 늘어난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선택압이 작용하기 시작했죠. 결국 상황은 몸에 많은 지방을 저장해 장거리를 헤엄쳐 이동할 수 있는 몸집이 큰 고래들에게 유리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염판을 이용한 여가섭식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다른 동물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대왕고래가 등장하게 된 거죠.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자 고생물학자인 안날리사 베르타 박사는 더 아틀랜틱이라는 한 잡지에서 이 가설은 꽤 설득력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추측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현재 지구의 바다는 온난화가 불러온 산성화와 산소 농도 감소로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어쩌면 이는 먼 훗날 고래의 신체 크기가 줄어드는 선택압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여울가를 어슬렁거리던 이 작은 네발 짐승에서 비롯된 고래는 불과 5천만 년이란 찰나의 시간 동안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듯 고래는 가장 소설 같은 사실을 간직한 생물이기에 더욱 경이롭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이번 영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표본부터 이번 영상에서 다룬 고래의 진화사와 여러 화석들까지 바다 생태계 전반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전시물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요. 해양생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방학을 맞아 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겨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